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당신도 잘 아실 서유기의 주인공, 바로 손오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손오공에 대한 여러 자료들, 문학 비평이라든가 백과사전 항목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네. 흔히 생각하는 그냥 천방지축 원숭이 영웅, 딱 그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 너머에 숨겨진 의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손오공은 정말 단순한 모험담 캐릭터, 그 이상이죠. 그 탄생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름의 의미, 또 서역 여정에서의 역할까지. 자료들을 통해 이렇게 좀 다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점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일단 태어난 것부터가 완전 특별하잖아요. 화과산 그 바위에서 하늘과 땅의 정기를 받아서 태어났더니 이게 저팔계나 사오종처럼 무슨 전생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생명체로 태어났다는 점. 이게 좀 독특한 성격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초기 손오공은 정말 그야말로 자유분방한 돌원숭이 자체죠. 호기심 많고 본능에 아주 충실하고요. 수렴동을 발견해서 미후왕, 그러니까 아름다운 원숭이 왕이 되긴 하는데 거기에 만족을 못 하잖아요. 네, 안주하지 않죠. 불로장생,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 열망 때문에 바다를 건너는 모험을 떠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혜를 찾아 나서는 그런 구도자적 여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보리 조사를 만나서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와, 이 이름에 담긴 의미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말 핵심적이죠. 네,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거의 운명의 설계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고대 중국 문화에서는 이름이 그 사람의 생명이나 본질과 직결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얻는다는 건 존재 자체가 변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손이라는 성씨는 이제 원숭이 후생에서 따왔다고는 하지만 글자를 풀어서 보면 아이랑 자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도교에서 말하는 내단 수련의 가능성을 좀 암시한다고 봐요. 아하. 그런데 또 이게 발음이 모자라면 순하고 같다는 게 아주 의미심장하죠? 네, 그게 딱 72가지 변신술만 배우고 완전한 경지인 81가지에는 이르지 못한 채 쫓겨날 운명이라는 걸 보여준다니 정말 절묘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인 오공 역시 불교의 공사상을 깨닫는다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 있지만 이게 또 하필 모자람을 뜻하는 성씨 손과 결합되면서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벌써 이 캐릭터의 모든 여정을 다 담고 있는 거네요. 엄청난 힘을 얻었지만 그걸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하늘에 대항하고. 맞습니다. 스스로 제천대성, 하늘과 동등한 위대한 성인이라고 칭하면서 황제 자리는 돌아가면서 하는 법이다. 이렇게 외친 거. 이게 단순한 치기 어린 반항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질서나 권위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제도화된 지식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듣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통쾌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석가열애, 즉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죠. 오행산에 갇히는 신세가 되잖아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최고 권력자는 옥황상제인데 그를 제압한 건 부처님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복선입니다. 나중에 삼장법사를 만나서 서역으로 가는 길, 즉 불교적인 구원의 길로 들어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500년 뒤에 삼장법사의 제자가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보디가드 역할이 아니에요. 손오공 자신의 수행 과정이기도 한 거죠. 양계산이라는 곳에서 6명의 도적을 그냥 단숨에 틀어잡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그게 사실은 우리 눈, 귀, 코, 혀, 몸, 뜻, 이 6가지 감각기관, 육근에서 비롯되는 욕망을 상징하는 6도적, 육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정화의 시작을 상징하는 의식인 거죠. 와,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럼 머리에 쓴 긴고아는요? 그건 역시 아직 완전하지 못한 손오공을 제어하는 장치 그런 상징으로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아직은 통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일행 안에서 손오공의 역할도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심원, 즉 마음속 원숭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손오공이 독립적인 캐릭터이면서 동시에 삼장법사,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다스리기 어려운 번뇌나 충동, 통제하기 힘든 그 마음 자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철학의 기본인 오행사상으로 보면 손오공은 금, 쇠의 기운을 대표해요. 그래서 목, 기운인 저팔계, 토, 기운인 사오정이나 삼장법사와 서로 돕기도 하고 또 부딪히기도 하는 그런 상생상극의 관계를 보여주죠. 그 가짜 손오공 에피소드가 딱 그런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유기미후라고 하던가요? 네, 유기미후 맞습니다. 자기 안에 또 다른 욕망, 뭐 명예욕이라든지 스승에 대한 불만 같은 그런 길들여지지 않은 자신과의 싸움. 딱 그거네요. 정확해요. 자기 극복과 정화의 과정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죠. 이렇게 내면이 복잡한 캐릭터지만 능력 자체는 뭐 정말 압도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죽지 않는 몸에다가 요게 딱 알아보는 화한 금정이라는 눈. 또 맘대로 늘어나는 여의봉. 네, 72가지 변신술에 순식간에 엄청난 거리를 날아가는 근두운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그런데 또 그런 손오공에게도 약점은 분명히 있다는 게 재밌어요. 그 긴고와 주물에는 꼼짝 못하고. 그렇죠. 아프다고 막 대굴대굴 구르잖아요. 네, 그리고 뭐 홍해아의 산매진화 같은 불공격이나 어떤 특별한 보물에는 고전하기도 하고요. 연기에도 약하고 물속 싸움도 잘 못하고 이런 모순적인 면이 캐릭터를 더 현실감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성격도 마찬가지죠. 엄청 오만하고 장난기도 심한데 특히 필마온 얘기만 나오면 막 격분하잖아요. 말돌보는 미건말찌개였다고. 아, 네네. 그런데 또 스승인 삼장법사에게는 굉장히 충성스럽고 여정을 거치면서 불법에 대한 이해도 점점 깊어져요. 요기에게는 무자비하지만 점차 성장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런 성격 변화를 두고 이게 정말 손오공이라는 캐릭터가 성장한 거냐 아니면 원래 다른 이야기들이 합쳐진 결과냐 이런 논의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인도 신화의 원숭이신 하누만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다 중국 고유의 설화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했다는 설도 있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죠. 결국 중요한 건 손오공이 그냥 단순한 영웅 이야기를 넘어서서 뭐랄까 반항하였다가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다가 또 인간 마음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는 굉장히 다층적인 아이콘이라는 점이겠네요. 이 착한 편이 이기고 나쁜 편이 벌받는 그런 권선징악을 넘어서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길들여지지 않는 에너지, 그 마음속 원숭이를 어떻게 다스려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사랑받는 거고 뭐 대중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민간신앙의 대상, 제천대성으로 모셔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투전승불, 싸움에서 이겨 부처가 되었다는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네, 정리를 해보면 손오공은 그야말로 돌에서 태어난 미숙한 존재에서 시작해서 온갖 시련과 수행을 거쳐 깨달음을 얻고 결국 부처가 되기까지 정말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성장서사의 주인공이었네요. 그의 저정 자체가 어쩌면 우리 안에 통제하기 힘든 어떤 힘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 손오공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어떤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혹시 당신 안에도 길들여지지 않는 손오공 같은 마음, 그러니까 때로는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욕망이나 충동이 꿈틀거리고 있진 않나요? 어쩌면 그 힘이야말로 당신을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